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간절함을 갖고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파도와 같이 휘몰아쳤지만 항상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을 때 큰 위기가 닥쳐오며 제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든든하게 잡아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아들입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제 마음을 제일 몰랐던 그 아들이 지금은 누구보다 절 아껴주고 있는데요. 이 아들이 변한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정말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나 고된 삶을 어릴 적부터 살았어요. 부모님은 평생을 애쓰며 노력했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셨고 저 역시 생계를 위해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땐 워낙 가난한 시절이라 그게 참 힘든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제 나이 26살에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28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나 남편이나 넉넉한 집안도 아니었고 입에 풀칠할 정도의 벌이만 있었던 탓에 결혼을 하고서도 단칸방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땐 그 단칸방에서도 참 행복하고 즐거웠답니다. 하나하나 집안을 가꾸는 재미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처음엔 진짜 밥그릇, 수저, 젓가락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놔왔다가 점점 수저도 많아지고 그릇도 많아지고 이불도 겨울 이불, 여름 이불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게 하나하나 마련할 때면 참 이런 게 바로 결혼의 재미구나 하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을 낳고서 2년 터울로 둘째 아들 낳다 보니 도저히 일을 하며 애들을 키울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땐 지금처럼 육아휴직이나 그런 게 없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전 애들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벌이로만 아껴서 쓰면서 살다 보니 그래도 애들은 쑥쑥 커가고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큰아들은 정말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지만 둘째 아들은 어찌나 개구지고 장난만 치는지 사고뭉치라 늘 제 속을 썩이곤 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 제가 학교에 불려간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애들끼리 그럴 수 있겠다 싶어 별 잔소리를 안 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 결국 전 둘째 아들에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연아, 엄마가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야. 공부를 잘하라고 했니? 뭐 다른 걸 잘하라고 했니? 다른 거 아니고 그저 네 형만큼만 해. 제발 좀 말썽 좀 그만 부리면 안 되겠니? 엄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거 언제까지 해야 돼? 엄마, 죄송해요. 그때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둘째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솔직히 지금은 그 말을 했던 게 마음속 깊이 사무칠 정도로 후회되는 말이랍니다. 첫째 아들은 늘 항상 마음이 깊었어요. 특히나 부모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자꾸만 말썽을 부리는 둘째 아들에게 누구보다 훈계를 했던 것도 첫째 아들이었죠. 제가 속상해할 때면 첫째 아들은 항상 둘째에게 엄하게 말을 하곤 했어요. 야, 강대현, 너 또 오늘 말썽 부렸어?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썽 부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지금 너 형 말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야, 오해. 난 그냥 친구가 놀려서 그래서 화나서 그냥 밀친 것뿐인데 걔가 괜히 넘어진 거라니까. 너 또? 아, 이게 어디 한두 번이야? 너 안 되겠어. 너 저번에 형이 뭐라고 했어? 다시 한 번 더 어머니 속 상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아이, 형,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엄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제가 잘못했다고요. 그렇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확실하게 잡아준 덕분에 둘째 아들의 방황은 그래도 일찍 끝이 났네요. 자식들이 크면서 사실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그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점점 승진을 빨리 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워낙 머리도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담당하는 프로젝트마다 아주 성공을 해서 남편 덕에 회사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계속 승승장구하며 승진을 했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일이 점점 더 잘 풀리기 시작했죠. 사실 저도 같은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 회사에서 나중엔 진짜 몇십 배 커졌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한 회사가 되었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남편이 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이래서 재밌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쁜 단칸방 신세에서 어느 순간부턴 애들 방 한 칸씩 내어줄 수 있을 만한 집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니 정말 그땐 사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직장에서 열심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 덕분이었는지 그 회사는 지금도 중견기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 되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남편은 나중에 임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전 사실 그게 다른 것보다 오로지 남편의 노력으로만 이룬 것이라 더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 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두 아들도 무리 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었고요. 그렇게 대학을 보내고서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좋은 기업에 취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장성하고 나니 참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이대로 애들이 잘 커서 좋은 사람과 가정만 꾸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었죠. 그러다 마침 큰아들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흰 큰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큰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시부모다 보니 어려울 법도 한데 매번 그렇게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선 저희 집을 오곤 했어요. 큰며느린 결혼하고 아들 쌍둥이 딸 하나를 낳아 직장을 그만두고서 살림을 했습니다. 솔직히 전 둘 낳고 키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쌍둥이에 거기다 하나 더 셋을 키우는 게 오죽했겠습니까? 거기다 누구보다 인정받고 열심히 일하던 큰며느리가 자식을 낳아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한다는 게 참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너무나 고마워하고 감사했던 게 바로 큰며느리였어요. 매번 올 때마다 큰며느린 어떻게든 제 일을 대신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아침 새벽부터 애들을 데리고서 집에 왔더라고요. 두 손엔 시장에서 장본 재료들을 잔뜩 사들고 왔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무슨 이 아침부터 왔어? 어머, 이건 뭐니? 장 봐서 온 거야? 아이, 그냥 오라니까 왜 이렇게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왔어? 에이, 어머님, 아침도 드시고 그래야죠. 어머님, 제가 아침 할 테니까 저희 애들 좀 봐주세요. 아니다, 아니야. 넌 가서 방에서 애들이랑 같이 자. 애들 보니까 금방 잠들 것 같은데. 네가 들어가서 자고 아침은 내가 아마. 아니에요. 저 애들한테 내내 시달려서 오히려 주방일이 편해요. 어머님이 좀 봐주실 수 있죠? 큰며느린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서 쏙하니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면 아니 애들 육아를 내팽개치는 며느리가 있냐 할 테지만 저희 애들은 정말 순하고 착했어요. 워낙 새벽 일찍 일어나는 애들이라 며느리가 이미 다 아침밥을 싹 다 먹이고서 잠들만 할 때쯤 그렇게 저희 집에 온 거였죠. 그래서 애들과 방에 들어가자마자 손주들은 바로 골아떨어지고 잠들더라고요. 그 사이 큰며느린 아침상을 싹 다 차려가지고 준비를 해놓는데 그걸 보면서 얘가 이렇게 마음이 깊은 애구나 항상 느끼곤 했습니다. 큰며느린 그렇게 늘 절 배려하고 시댁 식구들을 아끼는 좋은 아이였어요. 30대 중반에 작은 아들이 결혼했을 때도 모아둔 돈으로 큰 가전제품을 사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큰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니 참 예쁘게도 저에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석현이한테 들었다. 대현이네 결혼한다고 냉장고 좋은 걸로 사줬다며? 고맙다. 네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 참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새 식구 들어오는데 제가 더 잘해야죠.
어머님 동서 들어오면 제가 더 잘해줄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신 것처럼 저도 앞으로 동서한테 잘할게요. 그런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큰며느리가 있어 참 다행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 결혼할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첫인상부터 굉장히 당돌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서 혹시나 큰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큰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선 전 마음이 사르르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서 저와 남편은 이제 편안하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자식들을 장가 보낸다고 해도 부모로서 할 일은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턴 참 마음 쓰이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한 번은 둘째 내가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둘째 며느리가 자꾸만 둘째 아들을 마치 시종 부리듯이 부리는 겁니다. 여보, 나 물 좀. 그냥 가지고 오지 말고 얼음 좀 넣어서 시원하게 좀 부탁해. 얼음? 여긴 얼음 없을 텐데. 아이, 얼음이 왜 없어? 없으면 슈퍼라도 갔다 와야지. 아, 여보, 여기 너무 더워. 아니, 어머님, 이렇게 더운데 얼음 하나 안 얼려놓으셨어요? 아우, 더워서 아주 쓰러지겠네. 알았어. 그만 투덜대. 내가 가서 얼른 얼음 사올 테니까. 그렇게 둘째 아들은 둘째 며느리가 하는 말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둘째 아들이 그냥 며느리에게 져주려고 하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둘째 아들에게 제가 슬쩍 말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얘 대연아, 너 아무리 그래도 둘째가 뭐라고 말하면 쪼르르 말 듣고 그러는 거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유 봐라. 네 애들도 그래서 자꾸 너한테 시키고 그러는 거잖아. 아휴,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잡혀 살아야죠. 제가 싫다고 막 그러면 둘이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요. 요즘은 예전이랑 달라요. 요즘 시대는 다 이러고 산다니까요. 전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 있죠. 부부가 서로 같이 위해주고 아껴준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둘째는 서로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만 혼자서 며느리를 배려하고 있었으니 부모된 마음으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둘째 며느리가 너무 기가 세다 보니까 둘째 아들도 속수무책으로 그저 당하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부부간의 일은 서로 알아서 잘 조율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아들이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집안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첫째 아들이 이제 곧 40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만 겁니다. 지방에 있는 친구 결혼식을 가던 길이었대요. 전날까지 야근을 늦게 했던 탓에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첫째 아들이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그 사고로 제 목숨보다 귀했던 첫째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전 그날 몇 번을 실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거짓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얼굴을 봤던 내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떠나버리다니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장례식장에 있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제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어요. 큰며느리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누구보다 금술 좋고 사이 좋았던 부부였는데 어떻게 하늘이 그 둘을 갈라놓는지 너무나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큰며느리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아직 어린 세 자녀를 며느리 혼자 키워야 한다는 게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래서 저흰 그 후로부터 큰며느리에게 매달마다 교육비도 보내주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게 되었죠. 사실 큰며느린 항상 그걸 거절해왔어요.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며 늘 제가 보낸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거 못 받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남편 그렇게 가고 나서 받은 보험금도 있고, 그러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아가, 이거 내가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석현이 목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부디 받아다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해서 그래. 그렇게 저흰 어떻게든 큰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착한 아이가 혼자서 힘든 것도 티도 내지 않고 얼마나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지 참 옆에서 보기에도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고 미안하더라고요. 역시나 손주들은 큰며느리의 사랑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큰며느린 그렇게 아들이 떠나고 난 후에도 재혼 같은 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식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어요. 전 그런 큰며느리가 안쓰러워 먼저 얘기를 꺼낸 적도 있었어요. 아가,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벌써 석현이 떠난 지도 1년이 지났다. 너도 아직 젊은데 자꾸 이렇게 오면 안 돼. 이제 네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애들이랑 걱정하지 말고 애들 다 클 때까진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주마. 대신 넌 네 삶 살아. 어머님, 어머님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전 여기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저 그렇게 내치지 말아주세요. 전 어머님, 아버님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날 저와 큰며느린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큰며느리에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며느리의 다짐은 굳건했어요. 그래서 저흰 큰며느리 설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얼굴을 보며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기특한 큰며느리의 마음을 고깝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둘째 며느리였죠. 둘째 며느린 자꾸만 큰며느리가 저를 찾아오는 게 무슨 의도가 있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이 좀 냉정하게 잘라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솔직히 형님, 아니 이제 형님도 아니지. 자꾸 이렇게 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혼자서 애새 키우려고 하니까 빠듯하니까 그래서 도와달라고 오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제 남남인데 그만 좀 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가 왜 남이야? 그리고 큰애도 여기 오는 게 편하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오든 말든 그건 큰애가 생각할 일이야. 네가 이렇게 간섭할 게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요. 어머님 그렇게 자꾸 돈 쓰시는 것도 솔직히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앞으로 남아있는 자식이라곤 우리 남편분인데 저희 남편도 좀 생각하셔야죠. 뭐? 너 지금 우리 재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니? 예. 너 그거 너무 선 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언제까지 살 거라고 보장도 없고. 그럼 이 재산 다 까먹으면 니들이 뭐 모시고라도 살 거야? 그것도 아니면서 지금부터 우리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 아니 그게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선을 좀 넘었네요. 솔직히 그때 전 둘째 며느리 말에 좀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실 큰며느린 둘째 며느리한테도 정말 잘했거든요. 명절이고 언제고 항상 큰며느린 둘째 며느리 힘들다며 음식도 죄다 혼자 하고 아들, 딸 하나씩 낳은 둘째 며느리한테 늘 애들 생일 때마다 선물도 두둑하게 보냈었는데 그렇게 해줬을 땐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냉정하게 잘라버린다는 게 참 제가 다 서운하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이었습니다. 그날 큰며느리가 저희한테 인사를 하고 싶다며 애들을 데리고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낮부터 술을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던 둘째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서 술주정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 뭐야? 아니, 여긴 또 왜 와? 아니, 저기요. 여길 왜 와요? 또 뭐,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받으려고 왔어요?
도대체 얼마나 뜯어먹어야 안 올 건데요? 동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뭘 뜯으러 와? 명절이니까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라고 온 거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동서는 무슨, 누가 동서야? 지금 아주버님도 없는데. 누가 보면 아주버님 여태 계신 줄. 아휴, 진짜 속보이네, 속보여. 저기요. 저 이제 그쪽 동서 아니거든요? 왜 절 동서라고 불러요? 뭐? 동서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그냥 애들 데리고 갈게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결국 그날은 큰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뒤도는 그 순간 큰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히는데 그걸 보고서 제가 화를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 예,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돈을 누가 뜯긴 뜯어. 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어쩌니?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너 가서 당장 사과해. 사과. 아니, 어머님, 그걸 왜 제가 사과를 해요? 솔직히 이제 남남이잖아요, 남남. 아주버님도 돌아가신 지 해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솔직히 저러는 거 꼴싸 나와요.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의 반응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둘째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어머니, 아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아니, 도대체 형수는 지금껏 왜 오는 건데요? 형도 떠났는데 자꾸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민폐 아니에요? 그냥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해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애들 앞세워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아니, 네가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아무리 그래도 큰애는 손주들, 우리 아들 핏줄이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는 건데, 고마하진 못할 망정?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 버려야 한다니까요. 솔직히 요즘 시대 남편도 없는데 시댁에 인사 오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누가 봐도 속 보이는 짓이지. 참, 그런 둘째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철없는 얘기를 하는지, 뭐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유독 큰며느리 얘기만 둘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아들이 떠나고서 4년 동안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픈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희 남편은 저처럼 화도 내지 못하고 워낙 순한 사람이라 더 그랬는지 결국 남편에게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만 내내 끙끙 앓았던 게 아마 독이 되었던 것 같네요. 남편은 아들이 떠난 지 4년 만에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자꾸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서 불편해하고 황달기가 있길래 진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결과 암 판정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때 남편의 나이가 74세였어요. 은퇴하고서 평온하게 노후를 즐길 생각만 하다가 큰아들이 떠나고서 남편은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았었나 봅니다. 남편이 췌장암 판정을 받고서 얼마나 오열하고 슬퍼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슬퍼하는 절 보며 남편은 담담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이제 내 나이 70이 넘었어. 이 정도면 살 만큼 살았지 뭐. 아들도 먼저 간 판국에 내가 여기서 아쉬울 게 뭐가 더 있겠어. 다만 당신 혼자 여기 남겨두고 간다는 게 좀 슬프지 뭐. 여보, 당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뭐 어떻게든 수술을 받든 항암을 하든 살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해. 내가 무슨 살 생각을 안 한다 그랬어? 당신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항암 열심히 받을 테니까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작은 회사를 그렇게 크게 만든 나 강영식이야. 이렇게 포기할 순 없지.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남편은 암 판정 이후 정말 열심히 항암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체력이 잘 뒤따라주지 못했고 힘든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살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슬프고 힘든 일이 오면 그 다음은 당연히 행복한 일이 와야 하는 순서인데 불행은 연달아 오는 게 맞더라고요. 남편이 암 판정을 받은 후 약 7개월 만에 둘째 아들마저도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세상이 마치 절 버린 것만 같았어요. 전 담담히 말하는 둘째 아들의 어깨를 잡고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째서, 아유 어째서 네가 암이야? 어째서, 어떻게 하늘이 날 이렇게 버리신다니.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천벌을 내리신다니. 아니다, 아니야. 네가 암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저 괜찮아요.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을 거예요. 태연아, 어떻게 네가, 아니 어떻게 너마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릴 것만 같았던 그 소식을 듣고서 정말 전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의욕조차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위암 3기였고 생존율이 3, 40%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 낮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수치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름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었는데 마치 제 인생을 하늘에서도 부정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암 중에서도 정말 무섭다고 알려진 췌장암이었기에 남편이 판정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전 불안을 느끼며 살았지만 솔직히 저희 남편이라면 진짜 이겨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그 지독한 암은 저희 남편을 그렇게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됐고 결국 남편마저 큰아들이 떠난 지 4년 만에 그렇게 큰아들이 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은 지금도 잊지 못할 만큼 참 힘든 시간이었네요. 여보, 나보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보고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혼자 가버리는 거야, 여보. 지금까지 나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 착한 남편 이렇게 데리고 가요? 우리 가정에 헌신한 죄밖에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을 왜? 장례식 내내 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내내 통곡하며 울기만 했죠. 둘째 며느리도 그날만큼은 참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의 장례식은 그 어떤 장례식보다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마 큰아들을 보내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떠났으니 저희 집 사정을 아는 분들이 조문을 오시며 누구보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해 주셨어요.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서 남편을 납골당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남편 혼자 거기 두고 나오는 게 참 제 발길이 안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애들한테 먼저 가보라고 얘기를 하고 저 혼자서 한참을 그렇게 남편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참 지나간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처음 남편을 만나 결혼했을 때 그 어려운 시절을 하하호호 웃으며 보냈던 것부터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서 아등바등 살았던 그때도 기억이 나고 남편이 승진할 때마다 축하 파티 했던 거, 또 애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졸업했을 때, 그리고 애들 결혼식까지 모든 장면들이 하나하나 다 스쳐 지나가는데 그 수많은 추억들을 앞으로 남편과 함께 남길 수 없다는 게 참 슬펐습니다. 남편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마 저희 남편이라면 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겠죠.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남편이 편하게 떠날 수 있게 얘기를 남겼습니다. 여보,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당신 결혼하고서 이 나이 먹도록 고생만 하다 갔네. 내 걱정은 하지 마. 당신 몫까지 내가 열심히 우리 애들 잘 돌보고 갈게. 거기서 석현이랑 만나서 잘 지내고 있어. 나도 내 할 일 다 끝나면 행복하게 당신 곁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한참을 남편에게 혼자서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서 몇 시간 동안을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젠 보내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 가려고 일어서니 오후 늦은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이젠 집에 가도 아무도 없이 혼자 지내야 하니까 정말 혼자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솔직히 가능하면 다른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막 장례가 끝났고 남편 유품도 정리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발을 이끌고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딱 집 문을 열어보니 열자마자 아주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둘째 아들네가 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손주들이 시끄럽게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들은 거실에 앉아있는 절 보고선 딱 일어나더라고요. 어? 어머니 이제 오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한참을 기다렸네. 아이고, 니들 안 갔어? 집에 가라니까. 아, 난 니들이 집에 온 줄도 몰랐네. 근데 둘째 아가 너 어디 갔니? 밥은 아직 안 먹었어? 엄마 금방 옷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밥 먹고 가. 그렇게 전 안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 침대에 누군가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근데 얘가 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건지 처음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둘째 며느리가 절 보고선 반갑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 어머님 오셨어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뭐야, 니들 집에 왜 안 갔어? 점심 전에 집에 가라니까 여태껏 여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까 전화 드렸잖아요. 근데 어머님 제 전화도 안 받으셨던데요? 그냥 네 시아버지랑 시간 좀 갖느라 내가 전화를 못했다. 아, 근데 니들 왜 여기 와 있는 거니? 오늘은 나도 정신이 없으니까 얼른 밥만 먹고 가.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옷을 막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솔직히 이 집 어머님한테 너무 크지 않으세요? 이 집이 지금 36평인데 어머니 혼자 살기에 너무 넓잖아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넓은 집에 저희 네 식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딱 보기에도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어머님 나중에 가시고 나면 저희 남편한테 상속해줄 집이잖아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 뭐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받을 거 애들 커가면서 딱 필요할 때 받으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리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이 집 앞으로 저희가 살게 해주세요. 전 둘째 며느리 말을 듣고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 둘째네가 살고 있던 집도 그렇게 작은 집은 아니었거든요. 고작 4평 차이 나는 집을 가지고서 준이 많이 하는 게 너무 웃기고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원하는 게 또 있는 거더라고요. 니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야? 뭐 날 모시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네? 아이, 어머님,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살아요. 그게 아니고요. 아이, 저희 지금까지 강북에서 살았잖아요. 저희도 이참에 강남에서 좀 살아보고 싶어서요. 어머님은 저희 집 처분하고 그 돈으로 실버타운 보내드릴게요. 뭐라고? 실버타운? 네,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 건대 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실버타운이 있다더라고요. 거기 한 5억 정도 보증금 된다나? 이제 아버님도 없으신데 어머님 혼자 너무 무료하시잖아요. 저희가 5억 내드리고 월세도 저희가 내드릴 용이 있어요. 그니까 싹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제 하나 남은 가족이랑은 아들뿐인데 아들 좀 편하게 안 해주실 거예요? 정말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둘째 며느리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더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중간에 들어온 아들이 옆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 옆에 딱 서 있는 거였어요.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쳐다봤지만
둘째 아들은 제 눈을 아예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둘째는 딱 봐도 아예 각오를 하고 이 집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바로 두 사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니들이, 니들 도대체 사람이야? 니들이 인간이냐고. 니네 시애비가 어떻게 했는데 니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지금껏 부족함 없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어떻게 니들이 이 집마저 가지고 가려고 들어? 어? 니들이 그러고 사람이야? 이제야 남편 보내고 온 사람한테 실버타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실버타운이 뭐 어때서요? 그럼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북적북적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까요? 남편 간병도 해야 되고 안 그래도 저 스트레스 받는데 어머니까지 대체 왜 이러세요? 저도 다 어머님 생각해서 이러는 거라고요. 생각? 뭐 내 생각을 해? 네가 애초에 내 생각을 했으면 여기 있지도 않았겠지. 이 시아버지 그렇게 아플 때 한번 간병을 해온 적이 있어? 아니면 말이라도 좋게 해본 적이 있어? 뭐 하나 거둔 적, 걱정한 적도 없으면서 이 집을 탐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아이, 꼭 아버님 간병을 해야 어머님을 모셔야 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 아픈 거는요. 저희 남편 지금 아파서 이제 갈락말락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뭐라고? 이것들이 정말 니들 다 나가. 얼른 나가. 니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어디서 장래 막 치른 사람 앞에서 그딴 말을 짓거려?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나가라고. 그렇게 전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만 처음엔 둘째는 아예 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더 화가 나 계속해서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니 그제서야 둘째는 주섬주섬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가고 나서 전 현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은 나가기 전 딱 한마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서 가버렸고요. 전 정말 먼저 간 큰아들도 너무 보고 싶고 저희 남편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죠.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을 다 이겨내기도 전에 저렇게 자기 욕심만 부리며 집을 차지하려고 드는 둘째 며느리나 그걸 뻔히 보면서도 한번 말리지도 않는 둘째 아들이나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화를 억누르기 위해 전 남편의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제 정신에 그걸 정리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하나하나 정리하면 눈물이 또르르 흐르고 하나를 치우면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서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일주일이 지나고서 전 둘째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대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너 오늘 시간 되면 집으로 좀 와라. 네 마누라 놔두고 꼭 너 혼자 와. 알았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시간 맞춰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절 보고선 머뭇거리는 거였어요. 그런 아들에게 전 딱 한마디를 했네요. 왔니? 밥은 먹었어? 안 먹었지? 거기 앉아라. 그리고선 전 둘째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이 밥을 먹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왜 울어? 어? 너 왜 우는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아버지 돌아가신 게 이제야 슬퍼서 우는 거냐? 아휴, 울지 말거라. 울지 말어.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더라고요. 전 아들의 마음이 어떤지 왠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진정을 한 둘째 아들에게 전 바로 물었죠. 그래, 그럼 한번 얘기라도 해보자. 도대체 니들 왜 그러는 거니? 넌 네 마누라한테 뭔 책을 잡혔길래 계속 널 그렇게 잡고 그러는 거야? 어? 아,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솔직히 저 지금 혼자 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애들도 그렇고 거기다가 제가 암에 걸렸는데 아내가 제 곁을 떠날까 봐. 그래서 애들도 더 이상 못 볼까 봐 너무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네 마누라가 이 집 차지하자고 했을 때 아무런 말도 못 했던 거냐? 솔직히 장례 끝나서 아내가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고 저도 갈등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땐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한 건데 그날 저 집에 가서 한숨도 못 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야 느낀 거야? 태연아, 난 이제 너마저 없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다고. 너마저 연말 버리면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니? 이 늙은 애미가 불쌍하지도 않았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아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도 형이 떠나고서 아버지도 암에 걸려 또 자신도 암에 걸렸으니 마음이 더 약해졌을 테죠. 그런 둘째 아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한 건 바로 둘째 며느리였고요. 그동안 참 많은 얘기를 둘째 며느리가 해왔더라고요. 흔히 사람이 힘들 때 마음이 약해져 속기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더군요. 그나마 제 집을 차지하기 전에 이상하다고 깨달아서 다행이었던 거죠. 그렇게 전 둘째 아들과 함께 남편의 유품 정리를 마저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혼자선 너무 힘들었던 유품 정리가 둘째 아들과 함께하니 금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앨범도 같이 뒤적거리며 추억도 꺼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태연아, 이것 좀 봐라. 이날 기억나니? 네 아빠가 그 빗속에 꼭 캠핑을 해야 한다면서 니들 다 데리고서 캠핑했던 날이었잖아. 기억나? 아, 기억나요. 이날 정말 비가 억수로 많이 왔는데 그래도 아빠가 고기도 구워주고 재밌었잖아요. 네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니들한테 뭐든 다 해줬다. 바빠도 니들이랑 보내는 시간은 꼭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었지. 그 후로도 차근차근 앨범들을 정리하면서 보니 참 우리가 그땐 힘들었지만 추억이 정말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저희 애들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애들이 남편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당시엔 이 정도 사랑일 거라곤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그날에서야 딱 느껴지더군요. 그러다 아들이 남편 휴대폰을 정리하다 갑자기 깜짝 놀라며 저한테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저와 둘째 아들은 그걸 보고서 결국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건 바로 남편이 직접 찍은 동영상이었거든요. 남편은 자신의 미래를 예감했는지 혼자서 유언처럼 동영상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에게도 말을 남겼습니다. 대연아, 애비다. 못난 애비 지금껏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활달했던 네가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었다는 게 참 기특하고 좋구나. 아버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태연이 너만큼은 누구보다 우리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안다. 그러니 아빠가 가면 네가 우리 집 가장이야. 혼자 남은 네 엄마 잘 챙겨다오. 아빠가 믿을 만한 사람은 태연이 너뿐이야. 만약에 아빠가 먼저 가면 넌 아빠랑 네 형 따라올 생각 절대 하지 말거라. 너마저도 엄마 놔두고 따라오면 우리 나이 너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넌 어떻게든 살아라. 무조건 살아야 한다. 그것만 약속해다오. 사랑하는 태연아, 이 아빠 마지막 부탁 꼭 들어주길 바란다. 이 아빠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신께 빌고 빌어서라도
아니, 다음 생을 바쳐서라도 네 생명 다시 살려줄 테니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그렇게 남긴 남편의 애틋한 영상을 보며 아들은 또다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면서도 내내 아들의 걱정만 그렇게 한 거였어요. 남편은 자신의 다음 생도 아깝지 않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아들의 쾌유를 빌었답니다. 그 영상을 보고서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둘째 아들은 그날 저 오랜만에 같이 한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일찍 가볼 곳이 있다며 외출을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던 둘째 며느리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시죠? 어머님이 그이한테 저랑 헤어지라고 하신 거죠?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남편이 저한테 이혼 소송했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시냐고요? 어머님이 혼자 오라고 쪼르르 부르시곤 남편 꼬드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아버님도 가셔서 혼자 됐다고 왜 남의 남편까지 그렇게 빼앗으세요? 뭐라고? 남의 남편을 빼앗아? 너 지금 나한테 말 다 했니? 오냐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남의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지금까지 니들 둘이서 알아서 잘 살라고 아무런 소리 안 하고 살았던 것뿐이지. 내가 뭐 너 예뻐서 아무 말 안 했던 것 같니? 어디서 염치 없이 남의 집안 재산을 탐내? 안 그래도 외롭고 쓸쓸하네.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압박하니까 재밌었니? 아픈 애 버린다고 협박하고 그래서 조종하고 네가 여태껏 한 거 생각도 안 하고 어디서 뻔뻔하게 나한테 따져 물어? 따져 물게. 당장 여기서 나가. 넌 여기 발붙일 자격도 없어. 당장 나가라고. 제가 그럼 뭐 무서워하실 줄 알았어요? 저 절대 이혼 안 해요. 아니, 못합니다. 이혼할 거면 그만큼 보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집을 나갔던 둘째 며느린 얼마 못 가 꼬리를 확 내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든 합의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둘째 아들이었지만 끝까지 이혼만은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둘째 며느리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거였어요. 당연히 지금껏 둘째 며느리가 했던 행동이 있었으니 소송은 둘째 아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혼 결정이 내려지니 둘째 며느리가 애들 양육권도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을 볼모로 재산 분할을 더 해달라, 양육비를 더 많이 달라, 그렇게 난리를 피우더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참, 이혼 판결이 땅땅 나자마자 둘째 며느린 제 집으로 손주들을 죄다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둘째 아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바로 애들을 보낸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건 양육비는 안 받을 테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서류까지 다 작성을 해 둘째 며느리와는 아주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그 뒤로 지금은 둘째 아들과 손주들이 다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과 같이 남편이랑 큰아들이 잠들어 있는 곳에 자주 가 인사를 해오곤 해요. 또 큰며느리도 요즘 자주 와서 다 같이 밥도 먹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손주들도 이젠 어느 정도 크고 다섯이다 보니 다 같이 모이면 아주 북적북적 시끌벅적하고 참 사람 사는 것 같아 좋습니다. 비록 큰 슬픔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더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려고요. 저는 누구보다 강한 대한민국의 어머니니까 굳건히 잘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보니 둘째 며느리가 이혼하고서 재산 분할 받은 걸로 작게 무슨 가게를 차렸다고 하던데 요즘 시국에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하도 안 되니까 아주 울상을 치며 아들한테 연락이 종종 오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돈만 밝히다가 쪽박 차는 걸 보니 정말 얼마나 제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둘째 며느리를 받아주고 있진 않지만
제발 좀 앞으로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람 좀 힘들게 하지 말고 이용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네요. 흔히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한 차례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질퍽했던 땅도 이내 단단하게 굳어지고 전보다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저 역시 모진 폭우가 스쳐 지나갔지만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마 폭우가 쏟아질 때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잘 버티고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새싹이 훌쩍 돋아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잘 버티시고 좋은 날을 꼭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이 넘은 묵은 원한을 때밀듯이 박박 밀어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 생활 내내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도 시댁의 차별, 무시, 그리고 모욕 같은 것들은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결혼 내내 절 없는 사람 취급하셨던 시모는 이제야 며느리인 제 앞에 고개를 숙이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저의 10년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더군요. 혹시 요즘 속이 좀 답답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사이다 사연 들어보시고 답답한 속 뻥 뚫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엄만 오랫동안 세신사로 일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때밀이죠. 저도 두 아이 엄마가 된 지금은 엄마가 저희 남매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 알겠지만 어릴 땐 그렇지 못했습니다. 동네 목욕탕에서 손님들 떼를 밀어드리는 엄마가 조금 창피하기도 했고 어찌나 친구들이 놀리면 그게 그렇게 싫던지요. 야, 노승희, 너희 엄마 혹시 사거리 목욕탕에서 때밀이 해? 나 거기 목욕탕 갔는데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 때밀어줬어. 아니야. 우리 엄마 때밀이 안 해. 네가 잘못 봤겠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 엄마 분명히 맞던데? 얘들아, 노승희 엄마 때밀이래, 때밀이. 목욕탕에서 더럽게 때나 밀어준대. 물론 이렇게 몹쓸 장난을 치는 녀석을 가만두진 않았지만 집에 오면 괜히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 때밀이 안 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 자꾸 목욕탕에서 엄마 봤다고 놀린단 말이에요. 딸, 엄마가 그 일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너희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하겠니? 엄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너희 친구들한테도 엄마가 때 한번 시원하게 밀어줄 테니까 목욕탕 한번 오라고 해. 제가 아무리 창피하다고 울어도 엄만 아무렇지 않게 웃으셨어요. 그럴 때면 전 몰라 하고 입을 삐죽이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곤 했죠. 어린 마음에 그저 부끄럽기만 했거든요. 아빠의 적은 봉급으론 생계가 빠듯했지만 전 그런 사정도 모르고 매일 엄마가 창피하다며 울기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엄마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저였던 것 같아요. 가끔 4살 많은 오빠가 절 혼내기도 했죠. 야, 넌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하니? 엄마 상처받으시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알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당장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이렇게 오빠한테 한 소리를 듣고 쭈뼛거리며 엄마에게 다가가면 엄마는 늘 환하게 웃으며 제 머리 쓰다듬으셨답니다. 으이그, 우리 승인 엄마 아빠보다 큰 오빠가 제일 무섭지? 엄만 괜찮아. 하나도 안 서운해. 그래도 엄마가 하는 일이 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 딸이 알아줬으면 좋겠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 줄 알아요. 다음부턴 그런 미운 말 안 할게요. 사실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가족은 가난했지만 사랑만큼은 넘쳐나는 집이었습니다.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을 먹더라도
함께 둘러앉아 먹는 식탁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그게 다 부모님이 절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겠죠. 비록 단칸방에 온 식구가 모여 자던 시절도 있었고 등록금 마련하느라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두세 개씩 뛰는 날도 많았지만 결국 저희 남매는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답니다. 오빤 저보다 훨씬 먼저 취업을 했고 몇 년이 흘러 저까지 무사히 입사하게 된 날 부모님은 정말 후련한 얼굴로 기뻐하셨어요. 이제 너희들 공부 다 시키고 취업하는 것도 봤으니 이 엄마 아빠 역할은 다 한 것 같구나. 앞으로 삶은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야. 엄마 너희가 잘해낼 거라고 믿는다. 혹시 사회생활 하다가 힘든 일 있으면 너희 뒤에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알겠지? 그럼요, 엄마. 그동안 저희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저희가 엄마 아빠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늘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게 부모님의 든든한 응원을 받으며 직장인이 된 전 입사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 근처의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점심시간마다 종종 은행에 들르곤 했는데 어느 날 창구 너머로 자주 보이던 단정한 은행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은행에 갈 때마다 언제나 상냥한 미소로 고객을 대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 쏙 들었고 괜히 그 창구에만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괜히 볼 일이 없어도 창구까지 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잔액 확인도 하고 한 번은 계획에도 없는 대출 상담까지 받았다니까요. 제가 하도 자주 은행에 가니까 어느 날은 남편이 먼저 아는 척을 해올 정도였습니다. 요즘 자주 뵙네요. 혹시 저 때문에 자주 오시는 건 아니시겠죠? 남편은 단골 고객에게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었겠지만 사실 그 말이 맞았던 전 얼굴이 새빨개져서 괜히 통장을 들여다보며 엉뚱한 소리만 해댔네요. 그렇게 사춘기 여고생처럼 서툰 짝사랑을 이어가던 전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그날도 굳이 창고에 가서 간단한 상담을 받다가 용기를 내 쪽지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서 던지듯이 건네고 도망을 쳤죠. 그날 오후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혹시나 연락이 올까 휴대폰만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퇴근 무렵 정말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까 쪽지 주신 분 맞죠? 저도 요즘 은행에서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어떤 분일지 많이 궁금했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직장인인 걸 잊고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렇게 서툴고 조심스러웠던 제 짝사랑은 결실을 맺고 어느새 둘도 없는 제 짝이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내내 너무 행복하고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과 금방 결혼하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상상치 못했던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희 엄만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근무하는 동안 전화하시는 일이 없으셨기에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승희야, 네 아빠가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셨다. 지금 네 오빠하고 병원에 가는 길이야. 너도 빨리 병원으로 와. 그건 바로 갑작스런 아빠 입원과 발병 소식이었어요. 평소에 건강하시던 아빤 갑자기 피까지 토하며 쓰러지셨고 충격적이게도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다행히도 당장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그 순간은 저희 가족에겐 정말 벼락 같았어요. 그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묵묵히 가장 역할을 해오셨던 아빠였기에 평소에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너무 걱정 마세요. 수술하고 치료 잘 받으면 금방 회복할 수 있대요. 그동안 많이 아프셨을 텐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계속 아빠 곁에 있을 테니까
이제부턴 절대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빠에게 드렸던 말씀처럼 오빠 제가 늘 병원에 있기엔 직장 문제도 있었고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빤 지방 출장이 잦은 직장에 다녔고 저도 회사에서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실 옆자리를 가장 오래 지킨 건 결국 엄마였어요. 엄마는 오랫동안 일하셨던 세신사 일을 단박에 관두셨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신사 일이 힘들기도 했고 너희 아빠 성격이 옆에 딱 붙어서 지켜보지 않는 이상 아픈 걸 표현도 안 하지 않니.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아빠 곁에 딱 붙어서 다시 신혼 때 기분 좀 내보지 뭐. 엄마 늘 그러셨듯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유쾌하게 이겨내셨습니다. 아빠도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셔서 약도 잘 드시고 치료도 성실하게 잘 받으셨어요. 아빤 그렇게 3년을 씩씩하게 버티셨답니다. 승희야, 난 갈 때 가더라도 내 아들, 딸 결혼하는 건 꼭 보고 갈 거야. 내가 아픈 바람에 너희 결혼도 많이 늦어졌지? 우리 예비 사위한테도 참 미안하구나. 아빠, 당연히 제 결혼식 날 손잡고 같이 입장하셔야죠. 제가 손주들 낳는 것도 꼭 보셔야 하고요. 저 아직 아빠랑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아빠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잘 버텨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슬픈 말을 하지 마세요. 저 아빠랑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단 말이에요. 물론 몇 년 동안 아빠를 간병하며 엄마가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처럼만 아빠가 곁에 계셔 주시길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아빠 병간호로 계속 미뤄지고 있던 결혼을 남편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고요. 그렇게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아빠의 병세가 많이 호전되어서 전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빠의 손을 잡고 행진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빤 떨리는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딸 너무 예쁘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줄 알았네. 아빠가 이렇게 손잡고 걸어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내 보물, 내 딸 승희야.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아빠가 곁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으마. 전 어느새 주름이 가득한 아빠의 얼굴을 보며 어린 시절 아빠 무릎에 앉아있던 그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릴 적 아빠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갔던 날들, 아빠 등에 업혀 노을진 골목을 함께 걷던 기억, 늦은 밤 조용히 제 방문을 열어보시곤 잠든 제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시던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영화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아빠가 병으로 힘들어하시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런 아빠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벅차고 감사해 눈물이 자꾸만 쏟아지더군요. 아빤 그런 제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시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해 주셨어요. 그날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이자 딸이었어요. 장인어른, 저 승희에게 정말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평생 서로 아끼고 지켜주고 존중하면서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씩씩하게 맹세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 앞에서 현명한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까진 시부모님에 대해 잘 몰라서 그저 따뜻한 분들이시겠거니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까진 제게 다정한 모습만 보여주셨고요. 남편과 신혼 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에게 해줄 역할은 다 해주셨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때까지 나쁘지 않았던 아빠의 병세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승철아, 승희야, 너희들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너희 아빠 암이 다시 재발했다는구나. 게다가 다른 장기로 전이도 된 것 같다고 하더라. 엄마 생각엔 이번엔 좀 오래 버티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엄만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마지막까지 아빠 곁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니까
너희도 너무 슬퍼하지만 말고 우리 같이 힘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하지만 이미 연세도 있으시고 몸이 많이 약해지신 아빠 정간 다르게 치료받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엄만 그런 아빠 곁에서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밤낮으로 간호를 이어가셨고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승희야, 엄마가 네 아빠 덕분에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진다. 병원에서 하루에도 몇 명씩 세상을 떠나고 금세 또 다른 환자가 들어오는 걸 보면 인생이 참 더덥기도 하고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져. 그런 걸 곁에서 지켜보니까 간병인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겠더라. 남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니. 보고 있으면 참 존경스러워. 엄만 아빠 곁에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 간병인 일에 관심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다 나아서 퇴원하고 나면 간병인 일을 해볼까 하는 고민도 하셨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빠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셨고 저희 가족 모두 아빠 이외엔 아무 생각도 할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저흰 그저 아빠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시길, 더 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시길 바랄 뿐이었죠. 아빠,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1년만 더, 아니, 한 달만 더 우리랑 같이 있어 주세요. 이렇게라도 아빠 얼굴을 보고 아빠 손을 잡고 아빠 목소리를 듣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네? 하지만 아빤 끝끝내 한 달만 더 계셔달라는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던 날, 그날은 유독 햇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평생 여행 한번 멀리 가지 못했던 아빠가 하늘로 먼 여행을 떠나는 날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엄마, 저희 남매, 남편까지 목 놓아 아빠를 불렀지만 아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조용히 떠나셨어요. 창밖으로 흘러들던 따뜻한 햇살이 마치 아빠의 마지막 작별 인사 같았죠. 그렇게 눈물 속에서 아빠의 3일장을 치르고 전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던 엄마를 꼭 안아드렸답니다. 엄마, 그동안 아빠 챙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일한다는 핑계로 엄마 혼자 병원에 오래 계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유, 아니야. 엄만 괜찮아. 너희 아빠 떠나기 몇 달 전에 우리 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는지 몰라. 앞으로 너희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나중에 아이 나오면 이름은 뭐가 좋겠는지, 또 엄마가 혼자 남더라도 절대 외로워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단다. 너희 아빠 마지막까지 가족 걱정뿐이었어. 하늘로 떠나기 직전까지도 가족을 걱정하고 또 남겨질 엄마를 다독이며 사랑을 전하셨던 아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비록 아빠는 떠나셨지만 그 마음은 지금도 저희 곁에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보내드리고 1년쯤 흘러 남편의 동생인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희 결혼 이후로 집안에 경사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라 모두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는 듯 했죠. 이에 큰애야, 이제 새아가 소린 동서에게 물려줘야겠구나. 내가 듣지 않으니까 둘째 며느리 되는 애 집안이 어마무시하다는구나. 저번에 상견례 때 보니까 사돈 어르신들 타고 오신 차도 비싼 차더라. 그댁 사돈 어르신이 회장님이시라나? 시모는 도련님 덕분에 좋은 집안과 혼사를 맺는다고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제게 날마다 예비동서 이야기를 하시며 은근히 저와 비교까지 하시더군요. 이게 네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네가 시집 올 땐 내 마음이 마냥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었어. 그래도 네가 착하고 성실하니까 내가 마음 주고 받아준 거지. 그런데 이번엔 다르지 않니? 우리 둘째 며느린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또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몰라. 내가 괜히 보고 있는데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더라니까.
어머님, 그래도 저 착하고 성실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어머님이 매일같이 예비동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저도 어떤 사람일지 기대가 돼요. 어머님 말씀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겠죠? 아유, 그럼 두 말하면 입 아프지. 글쎄 걔네 친정이 사는 빌라가 얼마짜린 줄 알아? 자그마치 50억이란다. 50억. 이쯤 되자 시모에게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동생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막연히 좋은 여자를 만나겠거니 싶었는데 시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점점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며느리 복을 다 받았지 뭐니. 네가 결혼할 때 네 아버지 병간호하느라 아이 정신이 통 없었잖아. 그래서 혼수도 제대로 못 해온 걸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이번엔 다르지 않니? 정말 자랑할 만한 며느리를 얻게 됐으니 내가 이렇게 들뜨는 것도 좀 이해해라. 전 그날이 앞으로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시모가 아직 막장 시어머니까진 아니어서 전 그저 불편한 마음을 꾹 눌러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차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집요했습니다. 우선 동서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직장을 관두더군요. 저는 동서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동서, 그래도 제법 좋은 직장에 다녔던데 바로 관두기 아깝지 않았어? 나라면 아이 갖기 전엔 좀 더 다녔을 것 같은데. 뭐, 전 상관없어요. 사실 거기도 아버지 지인 회사라 쉽게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혼하고도 부모님 카드가 저한테 있어서 굳이 직장 다니면서 귀찮게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얘기를 나눠보니 동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것 같더라고요. 이러니 시모가 전 완전 없는 사람 취급하고 동서에게만 온갖 애정을 쏟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동성 결혼 초부터 시부모에게 물량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선물 받으세요. 차키예요. 차키? 이게 무슨 차키니? 우리 아들 차도 아니고 네 차키도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 앞으로 타고 다니실 차키예요. 보니까 어머님 차가 연식이 꽤 되던데 이번에 아빠가 딜러랑 얘기해서 괜찮은 조건으로 구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타셔도 돼요. 동서는 결혼하고 다가온 시모의 첫 생일에 무려 4천만 원짜리 차를 시모에게 선물했습니다. 전 그때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으면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는 걸 처음 지켜봤네요. 시모는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었거든요. 생신 선물로 차 선물까지 받았으니 그 이후 시댁의 모든 일은 동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큰애야, 다음 주 목요일 날 시간 좀 내라. 2시쯤으로 둘째가 네 시아버지 건강검진 예약해놨는데 같이 가줄 사람이 필요하대. 돈도 둘째가 다 냈으니까 넌 그냥 같이만 가면 된다. 네? 어머님, 목요일은 저 당연히 회사 출근하죠. 동서가 집에 있는 것 같던데 동서랑 다녀오시면 어떠세요? 아유, 얘가 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둘째가 네 말처럼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너야말로 뭐냐, 월차인지 반차인지 내면 될 거 아니야. 그거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그걸 아까워해? 네 시아버지 일에 그 정도도 못 챙겨? 시모는 그 이후로 귀찮고 성가신 집안일은 모두 저에게 떠맡겼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일하는 중이라도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심부름을 시켜댔어요. 오히려 집에 있는 동서보다 직장인인 제가 더 할 일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죠. 이것 말고도 시모의 차별은 점점 더 심해져 전 동서가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밥상 앞에서도 감히 먼저 숟가락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애야, 넌 어쩜 그렇게 식탐을 부리니? 그 생선찜 둘째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든 건데 네가 먼저 젓가락을 들이밀면 어떡해? 다행히 남편이 같이 있는 자리라면 남편이 먼저 나서서 단호하게 말해주긴 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서운하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먼저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먹는 걸로 뭐라 하시는 거 너무하세요. 우리 집엔 저 모르는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제가 괜히 남편을 조종해서 시모에게 화를 내게 만들었다고 또다시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 아유, 네가 아주 남편을 꽉 잡았구나. 네가 우리 아들 앞에서 서운한 티를 내니까 착한 우리 성수가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않니? 결혼 전엔 우리 아들 엄마한테 화내고 그러지 않았어 얘. 이래서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더니만. 아유, 시모는 이제 제 얼굴을 보기만 해도 한숨을 푹푹 내쉬고 말끝마다 못마땅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때문에 전 남편 없인 시댁에 갈 수도 없었어요. 눈칫밥을 너무 먹고 와서 시댁에 혼자 다녀오는 날이면 소화제를 아예 달고 살았거든요. 동선 이런 저와 상관없이 여전히 시부모님께 살갑게 굴었고 그럴수록 전 더더욱 비교가 되는 존재였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괜히 눈치 없는 며느리가 되었고 동선 아무 말이나 툭툭 던져도 역시 애가 당차고 똑부러진다며 칭찬을 받았으니까요. 어느 날은 동서가 갑자기 시부모님을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유럽 한 번도 못 가보셨다면서요? 전 형님이 결혼하실 때 당연히 어디라도 여행 보내드렸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참에 유럽 한번 나갔다 오시죠. 이거 제 카드인데 한도가 5천 정도 되거든요. 가서 필요할 때 쓰세요. 동성 그러더니 선심 쓰듯이 시부모에게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 있고 어른이 아이들 용돈 주는 것 같아서 이제 누가 어른이고 며느리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어머, 유럽 여행? 아유, 둘째니가 시집 오기 전에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효도를 받는구나. 내가 잘 살긴 했나 보다. 아, 이렇게 좋은 면을 다 보고 고맙다 정말. 물론 제 입장에서도 시부모님께 큰돈을 턱턱 쓰는 동서가 부럽고 멋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제 앞에서 과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난 이 정도로 효도하는 며느리인데 형님은 못하죠? 라고 은근히 묻는 것 같았달까요? 시모 역시 그 분위기를 즐기기라도 하듯 절 힐끗 쳐다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큰애야, 뭐든 마음이 중요한 거다. 아이, 뭐 돈이 중요하겠니? 너희가 시부모님을 생각하는 정성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그 정성 하나가 없어서 문제다. 안 그러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차라리 돈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뒤로 아이를 둘이나 낳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시모의 차별은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절대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시댁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명절이며 제사며 빠짐없이 챙기고 아이 키우랴 일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시모의 눈엔 늘 제가 부족하고 모자란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저도 웬만한 일은 참겠지만 아이 낳았을 땐 시모의 차별이 참 서럽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서 아이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비 내주셨다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그 얘기 듣고 좀 서운했어요. 저도 아이 낳고 조리원 가려고 하니까 그땐 어머님께서 무슨 며느리가 조리원까지 바라니 이러셨잖아요. 아니, 그땐 내가 사정이 좀 힘들었고 지금은 여윳돈이 좀 생겨서 그렇지. 넌 뭐 그런 거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 아, 나도 그러면 둘째하고 너하고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다 따져볼까? 어머님, 잘 모르시나 본데 이미 10년 동안 충분히 차별 많이 하셨거든요. 어머님 그러시다가 분명히 후회하는 날 올 거예요. 그때 시모는 제게 저주를 퍼부는 거냐며 길길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제가 이런 취급을 받고도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건 순전히 저희 남편 하나 때문이었죠. 저희 남편은 아이를 둘이나 낳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어도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엄마에게 참 살가운 사이였고요.
그래도 시모에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지만요. 하지만 생각보다 좀 빠르게 시모가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인과응고라고 할까요? 어느 날 어김없이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저는 또 뭐 시키실 일이 있나 싶어 무심코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넘어 시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마,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줘. 나 암이래. 이게 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시모는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재검사 소견이 있다 하더니 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시모는 불행 중 다행으로 2기 암이었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암은 치명적이잖아요.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3명 중에 1명꼴로 암에 걸린다고 하던데 정말 암은 정말로 무섭고 흔한 병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그러셨고 주위만 봐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암에 걸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평소에 시모와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았어도 그래도 암 판정 소식에 저 또한 깜짝 놀라고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나서 눈물까지 찔끔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연이은 시모의 말에 그 눈물은 쏙 들어가고 말았어요. 의사 말이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한다던데 네가 옆에서 내 간병 좀 해라. 너 아니면 또 누가 있겠니? 저는 시모의 그 말이 조금 얄밉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맨날 동서만 찾더니 이럴 땐 또 저를 찾더라고요. 어머님, 당연히 여력이 되는 만큼 병간호를 하겠지만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다 보니 매일같이 병원에 상주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동서하고는 통화해 보셨어요? 네 동서한테 미룬다 너. 아니 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당연히 네가 큰며느리인데 내 병간호를 해야지. 여기 보니까 다들 딸들이 엄마 모시고 병원 왔더라. 난 아무도 없이 혼자 병원에 왔어. 시모는 연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평소에 동서를 그렇게 예뻐하시니까 저보다 동서랑 계시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안 그래요, 어머님? 아니, 걔가 직장도 제대로 다녀본 적 없는 앤데 무슨 간병을 하겠니? 둘째는 집에서 공주처럼 오냐오냐 자란 아이라 그런 거 하나도 못해. 넌 사돈 병간호도 해봤고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니? 너도 이 기회에 좀 쓸모있는 인간이 돼봐라. 만면이라고 하나 있는 게 집안도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내가 너한테 시어머니 대접 한번 받아본 적 있었어? 당장 병원으로 안 뛰어와? 며느리로서 네 용도는 딱 이런 용도야. 그래야 내가 널 며느리로 인정할 거 아니냐? 시모의 못된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기다려주세요. 제가 내일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까요. 그래, 너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그러게 좀 좋게 말할 때 좀 듣지. 아무튼 나도 오늘은 짐 챙기고 입원할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너도 병원에서 지낼 준비 단단히 하고 병원으로 바로 오거라. 전 그러겠다고 상냥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역대급 반전이 펼쳐졌죠. 시모는 새벽부터 전화로 절 계속 닥달하더라고요. 그래. 병원에 몇 시 올 생각이니? 네가 미리 가서 수납도 하고 설명도 미리 듣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아휴, 느려 터져선. 어머님, 아휴, 이걸 어쩌죠? 오늘 첫째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병원에 바로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제가 정말 베테랑 간병인 한 분 병원으로 보내드리려고요. 아마 저보다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드릴 거예요. 저는 내일 아범하고 같이 병원에 갈게요. 뭐라고?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오기로 했으면 와야지. 근데 그 베테랑 간병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시모는 제가 못 간다는 말에 화를 내면서도 내심 간병인을 보낸다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큰며느리가 비싼 돈 들여 간병인을 구했다니 시모는 그럭저럭 체면은 살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이, 그럼요, 어머님.
간병인만 거의 10년을 하신 분이세요. 제가 제일 믿고 신뢰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 뭐 네가 그렇다면 뭐 믿을만 하겠지. 아무튼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해라. 빨리. 저는 시모와 전화를 끊고 간병인에게 바로 연락해 병원으로 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아주 기가 막히고 배꼽 빠지게 우스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시모를 간병하러 병원에 간 사람은 바로 저희 친정 엄마였기 때문이었어요. 대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대략 사연은 이랬습니다. 전날 시모에게 옆에 와서 간병이나 하라는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엄마를 찾았어요. 엄만 저와 허물없이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 제가 시모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사는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엄마, 글쎄 시어머니가 나 쓸모도 없는데 병원에 와서 간병이나 하라고 하시네요. 그동안 날 며느리로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이럴 땐 꼭 동서는 안 찾고 저만 찾아요. 뭐? 아, 그 여자가 또 그랬단 말이야? 대체 이런 일이 몇 번째야? 그러게 엄마가 몇 번이고 찾아가서 단판을 짓겠다고 했잖니? 그동안은 우리 박서방도 있고 네 체면도 있으니 참았다만 이제 네 엄마도 도저히 못 참겠다 얘. 이번엔 엄마가 출동해야겠어. 사실 그동안 엄마가 몇 번이고 시모를 찾아가 얘기 좀 하겠다고 하시는 걸 큰 싸움이 날까봐 힘들게 말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만 제가 시모에게 들은 폭언을 아시곤 더는 참지 못하셨죠. 그놈의 여편네 모잘났다고 대놓고 사람을 차별하고 우습게 봐. 난 내 딸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을 더는 못 참겠다. 아무리 사돈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엄만 세신사로 일하시면서 하도 많은 비아냥과 조롱을 겪어오셨기에 당신 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참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간병인으로 시모의 병실로 출동하게 된 거죠. 전 시모가 백기를 들고 나서야 엄마가 병원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듣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엄만 정말 베테랑 간병인답게 시모를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우선 엄마가 시모 앞에 나타나자 시모는 너무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아이,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딸이 하도 바빠서 제가 대신 간병해 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이래 봬도 베테랑 간병인이거든요. 엄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관심 있어 하시던 간병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딱 봐도 환자들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금세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으셨죠. 엄만 우선 시모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아주 귀찮게 따라 붙으셨대요. 아유, 사부인, 화장실 가시게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아이, 잠시만요. 사부인 일은 잘 보시는지, 편 상태는 어떤지, 제가 간병인으로서 체크를 해야 하거든요. 저랑 같이 들어가세요. 예?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화장실까지 따라와요? 아, 됐어요. 저 혼자 갑니다. 시모는 화장실까지 같이 가겠다는 엄마의 말에 크게 놀라며 화장실 안으로 도망쳤고 엄만 계속 문 앞에 서서 시모에게 소리쳤죠. 배변을 원활하신가요? 힘주는 건 괜찮으세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혹시 쓰러지신 건 아니죠?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엄마의 열혈 간병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만 계속 시모 옆에 찰싹 붙어서 쉬지 않고 말을 거셨대요. 어머, 아이, 사부인도 저 드라마 보시는구나. 근데 저거 재방송인데 제가 사실 마지막 회까지 다 봤거든요. 사실 저 남자 주인공 엄마가 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엄만 따로 있고 저 여자가 글쎄 사기를 친 거라니까요. 저희 엄마가 스포를 해버리신 드라마는 시모가 평소에 엄청 재밌게 보던 드라마였어요. 졸지에 마지막 회까지 다 들어버린 시모는 차마 엄마에게 화도 못 내고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었다네요. 엄만 여기에 더해서 이때까지 간병인 일을 하며 지켜봤던 환자들의 고통과 비참한 모습을 시모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셨어요. 사부인, 사실 병원이라는 데가 사람이 오래 있을 곳이 못 돼요.
제가 간병하면서 본 분들 중엔 자식들 얼굴 한번 못 보고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요. 어떤 분은 자식이 입원비 밀렸다고 병실도 옮기고 식사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런 일도 많았어요. 암이라는 게 참 무섭죠? 저희 시모 가뜩이나 겁이 많은데 아마 엄마의 말씀을 듣고 꽤 걱정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엄만 그런 시모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모 사진을 여러 장 찍기 시작하셨대요. 사부인, 갑자기 제 사진을 왜 찍으세요? 가뜩이나 화장도 못하고 머리도 엉망인데. 아니, 전 사부인이 걱정이 많아 보이시길래 애들한테 사부인 잘 있다고 사진이라도 보낼까 했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진 좀 더 찍게요. 우리 사이도 본인 엄마가 잘 있는 거 보면 좋아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엄만 100장도 넘게 시모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시모에겐 저희 엄마 같이 있던 반나절이 정말 지옥 같고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느껴왔던 기분을 시모는 그제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거겠죠. 저희 엄마가 아예 시모를 눕혀놓고 귓가에 불경과 찬송가를 동시에 불러드리면 그때 시모는 결국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어머마, 제발 사부인 좀 가시라고 그래라.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그냥 너라도 와서 제발, 제발 네 엄마 좀 집에 가라고 해줘. 너희 엄마 진짜 무섭다 얘. 이러다 암보다 스트레스로 먼저 골로 갈 것 같아. 시모는 결국 중내산해하면서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난하고 천박한 너희 집 하고 버럭버럭 했을 텐데 엄마 단둘이 있게 되자 오히려 엄마가 건넨 죽 한 숟갈에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리셨대요. 저희 엄마에게 완전히 기가 꺾인 거죠. 그렇게 시모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성공한 엄만 병실 문을 나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셨다고 해요. 사부인,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우리 딸 다신 얕보지 마세요. 이만하면 서로 공평해졌겠죠? 아무쪼록 몸조리 잘하시고요. 그 말에 시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가만히 계셨다고 합니다. 병실을 나오신 엄만 저에게 전화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옆편네 네 시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 동서를 안 찾은 이유가 있더라. 혹시 너도 알고 있었어? 지금 네 시동생하고 그 잘난 동서하고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던 거. 네? 진짜요? 전 전혀 몰랐어요. 아마 그이도 모르고 있을 텐데 정말 이혼한다고 난리래요? 엄마가 시모에게 착 달라붙어서 엿들은 내용으론 시동생과 동서는 평소에도 싸움이 잦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부부 사이도 안 좋은데 시모가 간병까지 하라고 하면 정말 이혼한다고 나설까봐 차마 동서에게는 간병 부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만만한 절 찾은 거였고요. 저는 시동생과 동서가 왜 그렇게 사이가 틀어진 건지 한참이 지나서야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한 시동생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누나가 있었으면 했다며 저를 참 잘 따랐거든요. 형수님, 저 정말 속상합니다. 처음엔 제 와이프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얼굴 예쁘고 구김살 없이 자랐고 솔직히 처가에도 여유가 있으니까 전 부담 가질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공주님이더라고요.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이때까지 설거지한 게 손에 꼽힐 정도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도 본 척만 척하고 이젠 저 돈 못 번다고 능력 없다고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아세요? 시동생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다상해선 연신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부부라면, 가족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말끝마다 돈 얘기뿐이에요. 매번 내가 너희 엄마한테 얼마를 쓴 줄 아냐. 너희 아빠한테 뭐 사준 줄 아냐. 이 소리뿐이라고요.
자기 같은 며느리가 어딨냐면서요. 동성 그동안 시부모에게 쓴 돈과 효도를 시동생에게 돌려받아야 할 일종의 빚처럼 여기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어찌 보면 동서가 주는 달콤한 독사가를 덥석덥석 받아먹은 시부모가 결국 모든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게 아닐까 싶네요. 정말로 동서는 시모가 입원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거나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고 결국엔 얼마 못 가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이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걱정이 많던 사람이 바로 시모였어요. 뭐? 기어코 이혼하겠다고? 아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혹시 그러다 걔가 이때까지 줬던 차, 가방, 선물들 다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니? 나 그것들 이미 다 처분하고 하나도 없는데. 다행히 동서가 물건을 돌려달라며 찾아오진 않았지만 낙동강 오리알이 된 시모는 한동안 동서가 찾아오는 꿈까지 꾸며 잠에서 깨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걱정과 달리 빠르게 몸을 회복하고 태어난 시모는 수술까지 잘 받고 지금은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물론 이전과는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지만요. 일단 첫 번째로 전 시모를 완전히 무시하는 중이랍니다. 우리 착한 며느리, 그래 요즘 뭐하고 지내니? 우리 아들도 통 전화를 안 받네. 에휴, 우리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어머니랑 오랜만에 도란도란 수다도 떨고 싶은데 어떻게 요즘 많이 바빠? 대체 언제 저랑 도란도란 수다를 떨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모는 요즘 날마다 절 찾으세요. 매번 바람 쐬러 가자, 저 좋아하는 백숙 먹으러 가자, 펜션 가자, 캠핑 가자 하며 하여튼 저랑 가고 싶은 것도 참 많으십니다. 저는 한결같이 바쁘고 시간이 없다며 거절하는 중이고요. 시모는 제가 차갑게 끊어낼 때마다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세요.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네 시아버지도 나한테 관심도 없고 둘째 녀석도 이혼하고 나서 엄마까지 잊었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어.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장도 보러 가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잘 지내던데 우리 집은 절간이 따로 없다 얘. 그러지 말고 시간 좀 내서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면 안 될까? 내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동서가 있었다면 시모는 과연 저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닐 테죠. 여전히 전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 와서 시모의 눈물이 진심일지 악어의 눈물일지 전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단지 하나 확실한 건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받은 서운함과 억울함,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서름들이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 아직 시모의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럴 마음도 여유도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하려고 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제 남편의 어머니고 제 아이들의 할머니니까요. 저희 엄마도 복수는 엄마가 다 해주셨으니 그래도 이젠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딸, 아직도 마음이 많이 속상하지? 엄마가 네 마음을 왜 모르겠어. 그래도 계속 미움만 가지고 살면 네 마음이 너무 괴롭지 않겠니? 이젠 용서하고 흘려보내는 법도 배우면 좋겠구나. 결국 인생은 돈이 많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동생은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겪은 뒤로 비로소 사람 보는 눈이 조금씩 생겼고 지금은 조용히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평온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반면 동서는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요. 시모에게도 본인 아이에게도요. 아마 동서는 재혼한다고 해도 그 성격 그대로라면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똑같이 돌아올 겁니다. 시모는 여전히 외로움을 타지만 예전처럼 절 막대하지 못하세요. 오히려 저를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셔서 어색할 지경이랍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죠?
시모가 그렇게 깔보던 저희 엄마는 지금도 간병인 일을 하시며 건강하고 아주 당당하게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전 이제는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에게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절 무시하고 깔봐도 제가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 순간 제일 당당한 사람은 바로 저 아닐까요? 저희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어쩌면 그게 제가 1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